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혼을 하고 싱글로 다시 돌아온 5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얼추 20년이 되었네요. 이제 한창 사춘기로 접어든 중학생, 고등학생인 남매를 두고 있죠. 애들은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예민한 시기에 부모의 이혼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애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참 고마울 뿐이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 50이면 젊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이 나이에 이혼을 선택하기란 저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는 했어요. 물론 남편의 문제만으로도 필연적으로 이혼을 선택해야 했지만 그보다도 사실 막장 시댁이 저의 이런 결심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었죠. 오늘 저의 이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딱히 눈에 띄는 것도 없었고 특별히 뭘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또 말썽을 피우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학창시절에도 공부도 그냥저냥 보통이었고 외모도 그렇게 특출날 것 없는 그런 학생이었죠. 하지만 제가 남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성격이었어요. 저는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활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늘 친구도 많았죠. 유진아, 같이 가. 오늘 나랑 놀자. 내가 분식집 쏠게. 유진이는 오늘 나랑 놀기로 했어. 이거 왜 이래? 둘 다 진정해. 같이 분식집 가면 되지. 내가 분식 쏠 테니까 네가 후식 쏴. 그래, 좋아. 인기쟁이 유진이랑 노는 건데 그 정도야 뭐. 그럼 내가 노래방 쏜다. 그나저나 유진이 너 저번에 2학년 오빠가 고백했다며? 뭐? 그 인기 많은 오빠가? 대박. 야, 비결이 뭐냐? 남자들에게 그렇게 인기 많은 비결 좀 알려주라. 무슨 비결이야. 오해야 오해. 남이 들으면 웃겠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주변에는 여자친구들뿐 아니라 남자도 많았어요. 외모가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특출나게 예쁜 편은 아니어서 학기 초에는 남자들에게 그냥 그런 평범한 친구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그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늘 남자들이 저를 따르는 일이 생겼어요. 고백을 하는 남자들도 많았고 저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친구들이나 남자들의 말로는 제가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이해심이 넓은 것이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제 성격 덕분이었죠. 누가 힘든 일을 겪거나 누구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그냥 두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건 제가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친구도 많고 절 좋아하는 동기며 선배, 후배들도 정말 많았죠. 요즘 말로 하면 인싸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이었죠. 대학 생활은 즐거웠어요. 공부도 적성에 맞는 과였고 심심할 틈 없이 사람들과 놀러도 다니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죠. 사이사이 연애도 꽤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 3학년 때 선배 한 명이 같은 학년에 복학을 했어요. 맑은 얼굴에 성격도 나쁘지 않았는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숫기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라 어딜 끼지도 못했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그 선배 동기들의 말에 의하면 1학년 때부터 원래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겉돌다가 그냥 군대를 갔다고 말이죠. 선배, 왜 여기 또 혼자 있어요? 점심은 먹었어요? 이제 먹으러 가려고. 그럼 같이 가요. 저도 밥 먹고 수업 가야 해요. 그래도 괜찮아? 너 친구들 기다리지 않아? 다 같이 가면 되잖아요. 오후 수업 우리 같이 듣잖아요. 다 같이 수업 듣는데 얼른 점심 먹고 수업 가요. 과제는 다 했어요? 그 선배가 또 신경 쓰였던 저는 어쩌다 보니 그 선배를 챙기게 되었어요. 학년도 같았고 전공 수업도 늘 같이 들었거든요. 겉돌고 있으면 다가가서 말 걸고 같은 조가 되어서 같이 과제도 하고 학과 행사에도 끌고 가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다행히 이 선배도 무난히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하고 말이죠. 그 학기 기말 시험이 끝나던 날, 그 선배가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신세진 게 많아서 밥을 산다고 말이죠.
신세는 무슨 신세예요. 같이 공부하는 거지. 수업 뒤풀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둘이 저녁 먹으러 가면 안 될까? 우리 둘만요? 혹시 너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나 너 좋아해. 오늘은 우리 둘만 저녁 먹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 넌 어때? 말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날만은 박력 있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그 선배가 절 좋아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선배가 좋았고요. 사람은 원래 자기랑 좀 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워낙 활달하고 늘 친구가 많다 보니 조용하고 얌전한 이 선배가 끌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선배 옆에 있으면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에 젖어드는 게 참 편안해서 좋았거든요.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얌전한 남자와 대장부 여자가 만난다며 막 웃겨 했지만 또 그만큼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선배 집안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규모가 꽤 큰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고급 한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부유한 티도 나고 어려움은 별로 모르고 잘 자란 티가 났죠. 남자친구는 참 지고지순한 타입이었어요. 착하고 성격도 무던했죠. 내가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 자꾸 따라오면 어떡해. 그럼 난 오늘 뭐해. 친구는 나중에 만나면 안 돼? 오빠 때문에 요즘 친구들 맘대로 못 만나잖아. 이러다가 친구들 다 없어지겠어. 오빠는 친구도 없어? 오빠도 친구 만나. 나 친구 없는 거 알잖아.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못 살아. 남들은 남자들이 친구 만나고 여자들이 들들 볶는다는데 오늘은 좀 혼자 놀던지 집에 가. 나도 친구 좀 만나자. 저만 바라본다는 게 좋으면서도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없으면 못 산다는 게 귀엽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족쇄 같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랬죠. 그래도 제가 성질을 부려도 다 받아주고 저만 바라보는 남자친구와 저는 잘 사귀었어요. 그때는 참 행복했죠. 저희는 졸업을 해서 각자 취직도 했어요. 저는 일반 회사에 들어갔고 남편은 아버지 회사로 일을 배우기 위해 들어갔고요.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서도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무려 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잘 보이려 노력을 할 텐데도 숙기도 없고 요령도 없으니 거기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자리를 못 잡았으니 그 성격이 오죽하겠어요. 그 모습이 답답해서 제가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하고 그랬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를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는 제게 와서 징징대기도 했고 저도 다 받아줬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도 제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남자친구가 회사 생활을 한 이후에는 집에 인사 겸 놀러 간 적도 있었고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엄청 좋아하셨죠. 저녁을 먹으며 저와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기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우민이 저 녀석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답답할 때가 많아. 네가 옆에서 고생이 많다. 뭘요. 대신 오빠가 착하고 한눈도 안 팔고 성실하잖아요. 장점만 봐주세요. 집신도 다 짝이 있다더니 네가 저 녀석 옆에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자, 건배하자 건배. 저는 아버님이 훨씬 좋아요.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이렇게 저 좋다 해주시고. 이 녀석 이런 거짓말도 술술하고. 그래서 대체 언제 시집으로 올 거냐? 시집 오면 다른 건 몰라도 시아버지 사랑은 넘치게 줄게. 이제 30 된 애들한테 무슨 벌써 결혼 타령이야. 이 사람은 취했으면 그만 마셔요. 어머님 오셨어요? 저를 예뻐 죽는 남자친구 아버지와 다르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까다롭고 새침한 성격이셨어요. 남자친구의 성격은 바로 어머니와 닮은 거였죠.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저희가 가끔 가서 아버지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있을 때면 늦게 퇴근하시던 어머니는 이걸 정말 못마땅해 하셨죠. 제가 식당으로 가서 찾아뵈어야 했는데 지금 들어오세요? 됐다. 우리 식당이 아무나 오는 그런 식당인 줄 아니? 어디로 온다고 그래?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요. 뭐,
내 말이 틀려? 쟤같이 평범한 월급쟁이가 와서 점심 한 끼 먹는 그런 곳 아닌데 뭘. 넌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초저녁부터 술이니? 내가 먹자고 했어. 내가. 그냥 맥주 한 잔만 한 거야. 너는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애가 밖에서 이렇게 자주 술 마시고 다니니? 니네 집에서는 그래도 별말 안 해? 어머, 요즘이 조선시대예요. 어머님도 참. 그렇게 치면 밖에서 여자 혼자 장사하는 건 수박 맞을 짓이게요? 그 비싼 어머니 식당에도 술 팔잖아요. 네? 뭐?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어머니 논리로 치면 여자들이 밖에서 술도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식당이 운영이 되겠어요? 어머, 나 취했나? 저라고 당하고만 있을 성격인가요? 제가 눈치 없는 척 막 맞받아치면 남친의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셨죠. 말 잘한다고 말이에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성격을 특히 안 좋아하셨어요. 웃음이 해프고 교양이 없다나요? 사람 끔 나누는 거 좋아하고 절 자기 아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남친 어머니는 늘 저를 볼 때면 눈을 모로뜨고 입을 삐죽거렸죠. 워낙 유명하고 고급 한식당이라 명성이 자자한 식당을 운영해서 그런지 자기 식당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 컸어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기가 죽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자친구 아버지는 무조건 제 편이었으니 결혼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제가 없으면 죽는다. 나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한다 고집을 부려서 저희는 무난히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집안에서는 남자친구를 좋게 생각했어요. 얌전한 성격에 집안도 부유하고 무난하니 딱히 트집을 잡을 것도 없으니까요. 단 한 명, 저에게는 3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남친과 식사를 한 후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렇게 답답한 애를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무슨 소리야.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착한데 친구가 없겠냐? 에휴, 모르겠다. 저는 하여튼 오빠라는 인간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속으로 욕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오빠의 그 말이 예언과도 같았다는 것을 말이죠. 저희는 시부모님과 함께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결혼하면 일단 나가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같이 살아도 되고 그냥 따로 살아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던 시어머니가 끝까지 우겼기 때문이었죠.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일단 같이 살다가 나중에 분가를 하던지 해. 어머, 어머니는 저 보기 싫다고 하시더니 왜 그렇게 매일 보려고 하세요? 하여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러는 거 봐. 내가 버릇도 고쳐내야겠어. 버릇은 무슨 버릇이야? 왜 애를 잡으려고만 해? 신혼 때 알콩달콩 살게 좀 놔둬. 됐어. 같이 들어와서 안 살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 난 반대야. 들어와서 살 거면 결혼하고 아닐 거면 난 결혼 허락 못해.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오면 내가 잘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도 하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결심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넓은 양옥집이라서 저희가 2층에 새로 살림을 들였죠. 하지만 그렇게 미리 단단히 각오를 하고 들어가고 제 멘탈도 믿었지만 막상 몸으로 부딪힌 시집살이는 정말 맵고 또 맵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 편이면 뭐 하겠어요. 그 둘은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 늦게야 들어오는데 말이죠. 시어머니 역시 가게가 있으니 오전이 되면 가게로 출근을 하니 괜찮을지도 모른다 기대했던 저의 마음은 정말 잘못된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아버님. 여보, 잘 다녀와. 둘 다 출근 잘했네? 네, 어머니. 지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됐어. 나 아침 안 먹는다. 씻고 나갈 거니까 너도 나갈 준비해. 저요? 어디 가는데요? 외출하시게요? 무슨 헛소리야. 빨리 가게 가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온 식구는 일을 하는데 그럼 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뻔뻔하게 혼자 놀 생각이었니? 그랬어요. 결혼 전에 회사를 관두라고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서 관두게 만들더니 결국 시어머니의 속셈은 공짜로 가게의 일꾼을 하나 더 부리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혹시라도 저에게 일을 가르쳐 식당을 물려주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헛된 꿈을 야무지게 꾼 적도 있었죠. 왜, 며느리에게 식당 비법을 시어머니가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절대 아니었어요.
주방은커녕 계산대 근처도 얼씬도 못하게 했죠. 그저 저를 자부, 서빙도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고 설거지 기계에 넣으면 안 되는 식기들을 설거지하는 잡부로 부렸어요. 그것도 혹독하게요. 오죽하면 직원들이 몰래 저를 쉬게 할 정도였죠. 사모님, 여기 커피예요. 요거 들고 창고 뒤에 가면 간이 의자 있으니 좀 앉아서 마시고 오세요. 괜찮아요. 이러다 어머니 보시면 또 화내세요. 아유, 괜찮아요. 이런 걸로 자르려면 자르라고 해요. 내가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에요. 내 딸 같아서 그러니 얼른 쉬고 와요. 감사해요, 이모님. 진짜 안 그래도 강팍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싹싹하고 이쁜 며느리를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저러나 몰라. 아유, 내가 다 속상하네. 호된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버텼죠. 제 마음은 반반이었어요. 절반은 아무리 이래도 제가 몇 년 빡시게 일하면 그래도 저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 나머지 절반은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왜 이걸 참고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도 버텼어요. 저는 눈치 없는 척과 뻔뻔한 척, 어떨 때는 시아버지 앞에서 불쌍한 척까지 섞어가며 최대한 버텼어요. 그러면 나아질 날도,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는 날도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미워서 죽으려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와 잘 지내면 잘 지낼수록 남편과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싫어했고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성격이 좋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있겠어요? 매일 식당을 가서 고된 일을 하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모욕과 무안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초겨울이었어요. 식당의 추운 뒷마당에서 김장을 할 배추를 다듬던 저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당시 저는 임신 3개월이었죠. 급히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전 그렇게 첫 아이를 잃었죠. 나보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 그냥 안 살 거야. 당신이랑도 헤어질 거야. 여보 왜 이래? 진정 좀 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 날씨에 내가 온순을 녹여가며 배추 다듬다 이 지경이 됐는데 당신 같으면 살겠니? 그러겠냐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식당 데려가서 그냥 쉬엄쉬엄 한다더니 애를 어떻게 부려먹은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지가 먼저 거둔다고 나선 거라고. 그래요. 제가 임신한 몸으로 먼저 나서서 일한다고 했다가 이 지경이 된 거겠죠. 어떻게 그럴 실수가 있어요? 난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충격이 크기도 컸지만 전 이때다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난리를 쳐댔어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분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아니면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일에는 시어머니도 달리 할 말이 없잖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큰 호통을 들었고 저희는 분가를 할 수 있었죠. 시아버지는 직접 집을 구해주시고 심지어 그 집을 제 앞으로 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분가를 해서 한동안은 잘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중간중간 심술을 부리기는 했지만 뭐 어쩔 도리가 없었죠. 아예 따로 사는 데다 제가 반은 받아주고 반은 흘려버리면 되잖아요. 분가를 하고 얼마 안 있어 저는 다시 아이도 가졌어요. 물론 분가한 이후부터 식당 근처로는 얼씬도 안 했지만 아이를 가지고부터는 식당은커녕 시댁에도 잘 가지 않고 밖에서만 만날 정도로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아이 키우면서 잘 지냈고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죠. 수술도 하고 항암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평소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셨던 분이었지만 그럴수록 암세포는 지독하게 시아버지를 좀먹어 가더군요. 저는 마지막까지 직접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어요. 아가, 내가 너무 고마워.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정말 행복했다. 아버지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야말로 아버지 같은 분이 제 시아버지여서 더 좋았어요. 나 가고 나면 네 시어머니 불쌍하다 생각하고 봐줘. 내 아들놈도 모자라지만 많이 봐줘라.
내가 너에게 짐을 맡기고 간다. 갑자기 그렇게 약한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버지 아직 가시려면 한참 남았어요. 요즘 암이 병이에요. 얼른 일어나셔야죠. 고마워. 늘 고마워. 그리고 영 참기 힘들다 싶으면 참지 마. 네 생각만 해도 난 이해한다. 진짜야. 그 말을 남기시고 시아버지는 웃으시더니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늘 저를 보면 활짝 웃으면서 맥주 한잔 하자고 하시면서 절 예뻐해 주셨던 분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컸어요. 남편도 갑자기 큰 기둥을 잃고 한동안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시어머니셨어요. 성격이 깐깐하고 차가워 보이기만 해서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실 줄 몰랐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지시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도 기운을 못 차리고 몸져 누워 집에서 꼼짝을 안 하고 계실 정도였죠. 집에서 살림을 해주시는 분이 식사도 통 안 하고 저러다 사모님까지 어떻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전화까지 오는 상태다 보니 저도 심란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이랬어요. 정말 미안한데 우리 다시 어머니와 같이 살면 안 될까? 어머니 걱정돼서 그렇지? 안 그래도 나도 오늘 이모님 전화 받았어.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어머니도 이제는 변하셨을 거야. 일단 합가했다.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그때 다시 분가하자. 응? 내가 너무 불안해. 어쩌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남편 엄마이고 애들 할머니잖아요. 거기다 이미 20년 가까이 같이 얼굴 보며 살아왔으면 그래도 가족 아니겠어요? 고민을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국 다시 합가를 했어요. 저희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금방 쌩쌩해지시더라고요. 식사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게 다 쇼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나 멀쩡하고 성질도 여전한지. 시어머니는 또 저를 갈고대기 시작했어요. 애비 출근하고 애들도 학교 다 갔니? 그럼 어서 정리해라. 빨리 나가야지. 어딜요? 어머니, 저 또 식당 데리고 가서 부려먹으시려고요? 부려먹다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살림도 아줌마가 다 해주시는데 그럼 너 집에서 놀려고 그러니? 어머, 놀다뇨. 애들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인 줄 아세요? 저 이따 학원 상담도 가야 하고 애들 교재도 사러 나갔다 와야 해요. 그런 건 나중에 해.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어머니, 요즘 이게 저에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 가게 저 물려주실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제 자식 일을 팽개치고 가서 일을 해요? 안 그래요? 뭐? 너 내 가게 달라는 소리냐? 그게 어떤 가게인데 니까짓 게 탐을 내? 그러니까요. 거기가 어떤 곳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설치겠어요? 그리고 학원 상담이며 엄마들 모임이 가게 일보다 100배 중요하니 자꾸 사람 들볶지 마세요. 애비가 너무 힘들면 다시 분가해도 된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 20년 경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역시 나이도 있겠다. 저는 예전처럼 허술하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죠. 게다가 조금이라도 시어머니가 절 건드릴라 치면 남편뿐 아니라 그걸 보는 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 시어머니는 함부로 하지 못해 약올라 했어요. 하지만 결국 식당 일은 나가서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결국 도와달라고 뵙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월급을 받기로 하고 바쁜 점심시간에 나가서 가게 관리를 하기로 하고 나가서 일을 했어요.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요. 그것마저 받아주면 종일 매어 있을 것이 뻔했거든요. 저는 정신없이 지냈어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는 시어머니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맡게 된 회사 일에 파묻혀 지냈어요. 퇴근이 매일 늦어지고 회식에 접대, 출장이며 외박도 잦아졌지만 마음대로 뭐라 하기도 힘들었죠. 잔소리를 한마디라도 하려고 들면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했거든요. 저도 매일 가게 일하랴, 애들 뒷바라지 하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수상한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백화점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에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의 가방을 산 내역이 찍혀 있었고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전 기다렸어요. 혹시 곧 있을 제 생일을 주려고 미리 사두었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제 생일날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고 봉투에 현금 조금을 담아 건네며 미안한 듯 웃는 남편 얼굴을 보니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날을 잡아 남편의 뒤를 미행했죠. 야근을 한다던 남편은 제 시간에 회사에서 퇴근을 하더니 회사에서 좀 떨어진 오피스텔로 들어가더라고요. 뒤쫓아 가봤지만 제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수 있어야 말이죠. 태어나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저는 흥신소 사설탐정에게 일을 의뢰했어요. 그 사람들 말로는 이런 경우 100% 외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정확했고요. 그 사람들 뒷조사로 밝혀진 진실은 기가 막혔어요. 남편 놈은 아예 오피스텔까지 얻어놓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여기 사진 보세요. 제가 외도일 거라 말씀드렸죠? 술집에서 만난 여자예요. 뭐 술집이요? 네, 6개월도 넘었답니다. 술집 사장이 그러는데 2년 정도 단골이었다 아예 일도 그만두게 하고 살림을 차린 지 기가 막혀서 그 여자 주소도 알아내셨죠? 그럼요. 여기 호수예요. 오피스텔도 사장님 이름으로 계약하고 월세도 다 내주고 있더라고요. 매달 생활비도 많이 준다고 그 여자가 술집 사장에게 엄청 자랑을 했대요. 소심하고 숫기가 없어서 저만 보고 사는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고급 룸살롱 VIP 손님이었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 술집 여자를 2년 넘게 짝사랑하다가 결국 거액의 계약금도 물어주고 모셔와 편하게 살게 해준 멋진 순정을 보여준 남자이기도 했고요. 이야기만 들으면 호구도 이런 상등신 호구가 없었는데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흥신소 사람들은 사진도 기가 막히게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에게는 골프 접대를 가야 한다고 나갔던 날 둘이 손을 꼭 잡고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회사 일로 야근을 한다고 한 날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차에서 뽀뽀까지 하며 아주 세기의 사랑을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자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아예 날을 잡아서 대낮에 그 오피스텔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실내 소독이에요. 경비실 연락 못 받으셨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소독이요? 지난달에 한 것 같은데? 문을 열었던 상간녀는 곧바로 저에게 머리채를 붙잡혀서 비명을 지르며 끌려 들어갔죠. 상간녀가 몸부림을 치길래 저는 본처로서 상간녀에게 해줘야 할 응징을 해줬어요. 힘도 없더라고요. 머리채 좀 흔들고 싸다고 몇 대 날려줬더니 금방 바닥에 엎어져서 통곡을 하더군요. 집안은 기가 찼어요. 아주 신혼집처럼 꾸며놓고 둘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까지 떡하니 전시해 두었더라고요. 상간녀는 성형만 덕지덕지한 싼티가 풀풀 나는 여자였어요. 나이는 남편보다 10살도 넘게 어려 보이더군요. 꼭 이렇게 무식하게 행패를 부려야 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무식? 행패? 그러는 너는 교양이 넘쳐서 남의 남자 꼬셔서 살림 차리고 사니? 그래, 불러라 경찰. 이 집 내 남편 명이라니 어디 한번 경찰 불러서 따져보자. 저희 사랑하는 사이예요. 외도 이런 거 아니에요. 오빠가 곧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래. 나에게는 어제만 해도 나중에 애들 크면 시골 가서 집 짓고 오붓하게 살자고 약속하던데? 사랑한다고. 오빠가 당신 지겹대요. 매일 한마디도 안 지고 뻣뻣하게 가르치려고만 해서 기가 질린다고. 이왕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혼해서 오빠 놔주세요. 야, 알았으니까 니네 오빠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 상간녀의 전화를 받고 그 인간은 그야말로 불이 나게 달려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집에 일찍 좀 오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서는 그 인간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뺨을 짝짝 날렸어요. 한 대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 인간은 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빌더라고요. 민서 엄마, 알잖아. 이거 그냥 바람이야. 나 절대 우리 가정 버릴 생각 없어. 진짜야. 나 당장 정리할게.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곧 이혼한다며.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닥쳐. 네가 우리 집사람 불렀지? 이 술집년이 어디서 깝쳐? 이런다고 내가 가정 버리고 너랑 살 줄 알았어? 뭐? 이 개자식아. 그럼 너 이제껏 나 갖고 논 거야? 나이도 많은 게 상대해줬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이러면서 둘이 개싸움을 벌이는데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를 그냥 뛰쳐나왔죠.
남편이 매달리는 상간녀를 확 밀쳐버리고 따라 나와서는 울면서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쌩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짜증이 확 솟아올라왔어요. 여보, 진짜 당장 정리하고 죽은 듯 살게. 나 버리지 마. 우리 애들 생각하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일단 생각해 볼 테니까 그만 가. 가서 티내지 말고 조용히 처분을 기다려. 그리고 저 상간녀 빨리 정리하고. 모든 증거 있으니까 나중에 잡아댈 생각은 하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20년 가까이 시어머니 구박이며 시아버지 병간호까지 다 하고 내조하면서 아이 키우고 열심히 산 제 인생이 허무했어요. 정말 사람 모른다 하더니 그 소심하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으라고 눈이 벌게져 있더군요. 너 점심에 가게도 비우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일이 있었어요. 매니저에게 미리 이야기해놨는데 못 들으셨어요? 아무리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함부로 가게를 비워. 어쩐지 요즘 점심에 매상이 비더라. 네가 이딴 식이니까 그렇잖아. 어머니, 저 바빠요. 저녁에 애들 학원 데리러 왔다 갔다 하느라 매일 12시 넘어 들어오는 거 모르세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가게를 맡기지 마시던가요. 뭐라고? 말 다 했어? 일을 시키실 거면 믿고 맡기시던지 아니면 그렇게 못 믿었고 마음에 안 드시면 일을 시키지 마세요. 어머님 가게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때 갑자기 이마로 뭔가가 날아와 딱 가격을 하더라고요. 시모가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저에게 확 던진 거였어요. 다행히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아 가벼운 상태라 큰 타격은 없었지만 스텐으로 만든 물건이잖아요. 맞자마자 꽤 큰 충격과 아픔이 전해왔어요. 제가 이마를 감싸쥐고 주저앉으니 시모가 도끼에 차서 퍼붓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요즘 기세등등하지? 이게 끝까지 건방을 떨고 있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걸 던질 수가 있어요? 너 같은 건 좀 맞아야 해. 야, 네가 시집와서 한 게 대체 뭐야?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에 집에 아줌마가 해주는 살림에 네가 대체 한 게 뭐냐고? 말씀 다 하셨어요? 지금껏 절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다. 어쩔래? 가진 거 하나 없이 거지로 기어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난리야? 네가 호의호식하면 이 정도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악에 찬 고함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간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실감이 확 났던 것이죠. 한동안 온갖 막말을 퍼붓던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이랬어요. 다음 주에 우리 개업 30주년인 거 알지? 정말 크게 개업 행사로 VIP 손님들 오니까 알아서 대접해. 귀한 손님이니 너 실수하면 죽는다. 가서 열심히 일이나 하라고요? 당연하지. 한 번만 더 개겨봐. 바로 이혼시켜서 내쫓아줄 테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죠. 여전히 저를 자기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화가 난다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시어머니나 저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속여온 남편. 이걸 참고 있으면 절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못할 짓이잖아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저는 속으로 이랬어요. 시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이었죠. 아버님, 이제 저 못 참겠어요. 못 참겠으면 저만 생각하라고 했으니 이해하세요. 아니, 이해 못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안을 혼쭐을 내주고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저에게 외도가 걸린 이후 남편은 갑자기 더욱더 가정적인 남자가 되어서 제 앞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바짝 엎드려 지냈어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을 챙기고 절 위하는 척 하는데 역겹기만 하더라고요. 여보, 나 왔어. 오늘 점심때 가게 일하느라 힘들었지? 오늘 밤에 애들 학원 데리러 가는 건 내가 할게. 당신이 웬일이야? 늘 바쁘고 피곤하다면서. 아니야, 난 종일 사무실에서 일만 했는데 뭘. 저녁 먹고 좀 쉬어. 내가 다 알아서 데리고 올게. 그리고 안 하던 짓도 했어요. 선물을 사오고 나가서 저녁을 먹자는 둥, 같이 여행을 가자는 둥.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잔소리를 할라치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꼴이 제 눈에는 수상하게만 보였죠. 한 번도 지가 먼저 나서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그러면서 방에서 둘만 남으면 진짜 싹싹 빌면서 그 여자는 곧바로 정리하고 오피스텔도 정리했다. 내가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는 둥. 한 번만 용서해주면 진짜 평생 잘하겠다. 구구절절 입에 발린 말만 했어요. 저는 일부러 못 이기는 척 약간 마음이 풀린 척 했어요. 하지만 흥신소에 그 인간과 그 상간녀 뒷조사를 다시 부탁했죠. 오히려 너무 낮은 자세로 나오는 게 뭔가 있다 싶었거든요. 왜? 죄를 지으면 그걸 덮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만약 진짜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것이라고 해도 제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거지만 적어도 인간의 도리는 아나 하려고 여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도리를 아는 놈이었으면 진작에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겠죠. 제 예상은 맞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은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더 조심을 해야 한다 생각했던지 집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따로 얻었더라고요. 바로 회사 격리부장 이름으로 말이에요. 저는 회사 격리부장에게 연락해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제가 도움을 준 적도 있어서 개인적 친분이 있었거든요. 격리부장님 부모님이 암투병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병원과 의사도 소개를 해주었던 적이 있었죠. 많지는 않지만 병원비도 좀 보태주고 챙겨준 터라 그 이후로도 종종 연락을 하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전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회사 돈에도 그 인간이 손을 댔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격리부장에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등기를 떼서 보여주었죠. 이거 어찌 된 일인지 알아요? 부장님이 거기에 월세를 얻으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부장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제 남편 이상한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인간 회사 돈에도 손대고 있는 거 맞죠? 아무리 사모님이라 해도 제가 회사 이야기를 밖에서 하긴 힘들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지분 3분의 1 물려주신 거 아시죠? 저도 대주주예요. 지금 제 개인적 이유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위해서라도 알아야죠. 그러자 격리부장이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본인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여자를 숨겨놓고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회사 간부들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회사 돈에 남편이 개인적으로 손을 많이 댔다는 거였죠. 가뜩이나 남편이 회사를 맡은 이후부터 매출도 떨어지고 경영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유용까지 해대니 손실도 크고 회사 경영도 어렵다고 어렵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격리부장에게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서류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시아버지가 인생을 바쳐서 키운 회사인데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 행사 전날 저는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훌쩍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네가 이혼하라고 그랬니? 나 이렇게 이혼당하면 애들이랑 뭐 먹고 살라고 그래. 너 헤어진다며. 어머, 아줌마 이제 알았어요? 안 그래도 오빠가 재산 전부 돌려놓으면 이혼한다고 했는데 정리 다 끝난 모양이네. 그러게 아줌마, 얼른 나가지 그랬어요. 오호라. 저는 상간녀에게 들은 걸 힌트로 남편 재산을 미리 싹 정리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상간녀는 생각보다 더 어리석고 멍청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우리 애들 아직 어려. 애들 클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나 죽은 듯이 애만 키울게. 안 돼요. 그냥 제가 오빠에게 전화해서 좀 챙겨주라고 할게요. 어때요? 그러니 당장 우리 오빠 좀 놔주라고요. 내일 제발 좀 와줘. 시어머니도 너랑 만나보고 싶대. 우리 시어머니도 널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데 이럴 순 없잖아. 저는 엉엉 우는 척을 하며 전화를 끊었죠. 상간녀에게는 시어머니 식당을 알려주고 행사 기간 30분 전에 오라고 했어요. 친척 모임이라며 제발 와서 말려달라고 구구절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그 여자는 기세등등해서는 제 말을 잘도 믿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상간녀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남편 전화를 빼돌려 전원을 끄고 숨겼어요. 그 안에 외도의 증거가 그득할 테니 일단 챙겨놓았던 것이죠. 행사 당일날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저와 직원들을 들들 볶아서 행사 준비를 했어요. 얼추 준비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초대한 귀한 손님들이 도착하기 직전 기다리던 상간녀가 나타났어요. 늦을까봐 마음을 졸였는데 제 시간에 맞춰서 딱 나타나니 반갑기까지 했어요. 아주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적당히 천박하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상간녀는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어요. 어머니, 처음 뵐게요. 저예요. 제가 바로 어머니 모시고 살 새 며느리예요. 뭐? 누구세요? 왜 팔짱을 끼고 이래요? 어머, 어머니, 오빠가 이야기한 여자가 바로 저예요. 저 기다리셨다면서요. 상간녀가 아양을 떨며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는 당황하면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바로 상간녀 머리끄댕이를 잡았죠. 그리고 소리쳤어요. 이 술집년이 어디를 와?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너 우리 오빠에게 다 이야기할 거야? 오냐, 오늘 끝장을 보자. 상간녀 주제에 감히 여기를 기어들어와? 저희 둘이 한판 붙자 식당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일부러 와르르 온갖 집기를 쏟아붓고 차려놓은 음식을 다 뒤집어 엎고 이리저리 가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상간녀를 끌고 다녔어요. 중간중간 찰지게 상간녀 뺨도 때려가면서 말이죠. 상간녀도 질세라 버둥거리며 손에 잡히는 건 다 집어던졌어요. 시모가 그 꼴을 보며 비명을 질러대는데 막 신이 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하던 직원들이 간신히 저희를 뜯어 말렸지만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통곡을 했어요. 어머니, 민수 아빠 바람 피워요. 아세요? 전현이랑 아예 살림까지 차려서 두 집 살림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뭐라고? 바람을 피워? 네. 술집에서 전현 만나가지고 집 얻어서 월세 내주고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둘이 여행도 다니고 저랑 이혼한대요. 이게 다 뭐야? 너가 지금 여기 어디라고 온 거야? 뒤늦게 달려온 남편은 그 꼴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외마디 고함을 지르며 엎어져 있는 저를 일으키려 하길래 저는 짝 하고 남편의 싸대기도 날려주었죠. 상간녀가 매달렸지만 남편은 상간녀를 확 밀치고 저는 통곡을 하고 상간녀도 악을 쓰고 아마 볼만했을 거예요. 물론 이건 시어머니가 초대한 손님들을 위한 화려한 무대였죠. 바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무대 말이죠. 때마침 제가 초대한 관객들이 모여들었더라고요. 현관에 모여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경악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의 오랜 단골과 지인들이었어요. 바로 이 식당의 VIP 손님들이었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 난리통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있다가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에서 전부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더더욱 통곡을 하면서 외쳤어요.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저보고 쓸모없는 년이라고. 결혼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욕만 하셨죠. 저에게 물건도 던지고. 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울면서 뛰쳐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붙잡았지만 저는 그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그 여자랑 어머니 모시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질렀어요. 속이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는 바로 예약해놓은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저와 애들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와버렸고요. 물론 집은 부동산에 이미 내놓았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당연히 시댁은 난리가 나고 시모는 울고불고 가게는 개판이 되었다고 해요. 손님들은 전부 욕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모에게 등짝을 쳐맞고 매달리는 상간녀에게 뜯기고 정말 가관도 아니었다며 가게 매니저가 나중에 전해줬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엉망이 된 가게를 치우라고 하길래 직원들도 다 더럽고 치사해서 무시하고 그냥 퇴근해버렸다고요. 저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남편 소유와 시어머니 소유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혹시라도 재산을 빼돌려 숨기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두면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니까요. 집은 바로 팔았어요. 위치가 좋은 집이었던 터라 조금 싸게 해준다고 했더니 금방 팔리더라고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제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집은 당연히 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집을 나와 이사를 해버린 날부터 제 전화로 시어머니며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전 전부 무시했어요. 딱히 할 말도 없었거든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전화가 왔지만 애들도 전부 짜증내며 끊어버렸죠. 아이들도 좀 커서 그런지 제 입장을 이해하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인간들을 정리했어요. 나중에 전화로 남편은 싹싹 빌었지만 전 빨리 집이나 비우라고 통보했어요. 왜 남편들이 외도를 걸리면 처음에 뻔뻔하다가도 막상 이혼이 진행되면 싹싹 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인간은 마지막까지도 제 예상과는 정반대더라고요. 이 인간은 반대로 외도가 걸렸을 때나 나중에는 저에게 그렇게 싹싹 빌더니 이혼 소송이 진행되자 아주 악독하게 굴었거든요. 뭐 제가 시모에게 너무 불손하게 굴었고 그래서 가정불화가 심했다나. 그래서 결혼 생활이 깨진 것의 절반의 책임은 저에게도 있다나 어쩐다나 하는 개소리를 하는데 할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헛소리를 했지만 뭐 소용은 없었죠. 제가 전부 수집해둔 증거와 상간녀와의 녹취에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각서를 써둔 것까지 저에게는 증거가 차고 넘쳤거든요. 거기다 제가 2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유산을 한 것이며 시아버지 병간호까지 한 것이 있으니 남편의 주장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혼인기간이 길었으니 재산 분할을 50% 해달라고 했죠. 거기에는 회사 지분도 포함되는 거였어요. 이혼 소송은 빨리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와 남편은 집을 비워주고 근처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그 집이 원래 자기 소유라고 소송을 건다고 했지만 전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제 명의로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뭐 어쩌라고요. 전 무시하고 싹 팔아서 그 둘을 집에서 내쫓았죠. 그리고 동시에 남편을 회사 공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제가 대주주잖아요. 시아버지에게 유산으로 회사 지분을 30%나 받아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 남편과 시어머니도 똑같이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도 워낙 큰 액수가 오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라 지분을 저와 남편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했고 남편은 그 지분을 회사 돈을 마련하느라 이사들과 임원들에게 넘겨서 저보다 훨씬 지분이 적었어요. 물론 그동안은 저희가 부부였으니 최대 주주라 생각했겠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회사 대표단과 임원들도 남편의 회사 경영에 그동안 불만이 컸던 터라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구속이 되었어요. 일이 그렇게 되자 결국 시어머니가 울며 불며 절 찾아왔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 아빠잖니. 성과자로 만들 셈이야? 제발 도와다오. 지금 이러시면 어떡해요. 법대로 처리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하니? 너네 애들 아빠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신경도 안 쓰여? 제가 넣은 거 아니고 죄를 지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정신없는데 이혼이나 합의로 마무리하세요. 그래야 변호사비라도 아끼잖아요. 뭐가 어째? 제가 빨리 합의해 드릴 테니 괜히 이쪽 저쪽 신경 쓰지 마시고 애비 재판에 집중하시라고요. 좋은 변호사 쓰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래요. 그렇게 하시죠. 네? 시어머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감옥에 있던 남편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해 주더라고요. 결국 저는 무사히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현금 등 재산의 거의 절반을 받고 매달 양육비도 400씩 받기로 하고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해서 남편을 해임했고요. 그리고 곧 전문 경영인을 채용해 회사를 경영하는 중이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과 다른 일을 잘 끝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요즘 저는 회사에도 출근을 하는 중이고요. 제가 이사가 되었거든요. 이사님 오셨어요? 여기 이 서류 오늘 전부 보셔야 해요. 네, 오늘도 꽤 많네요. 어제 계약은 잘 되었나요? 그럼요. 잘 마무리하고 오늘 직원이 자료 정리해서 회의 때 가져올 거예요. 대표님 오시고 나서 회사가 안정이 되는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야 어차피 2년 계약이잖아요. 그전까지 이사님이 얼른 파악하셔야 해요. 뭐 일 배우시는 속도로 봐서는 금방 하실 것 같지만 아니에요. 대표님에게 더 많이 배워야죠.
그럼 이것부터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요즘 회사 경영을 공부하는 중이에요. 전문 경영인으로 오신 대표님에게 일을 배우고도 있고 회사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죠. 어차피 외부 경영진에게 계속 맡길 수도 없고 어차피 애들이 크면 회사를 물려받을지도 모르니 그전까지는 제가 잘 운영해 볼 생각이거든요. 다행히 회사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한 이후로 안정기로 접어들어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직접 경영을 하시던 시절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재정은 많이 안정이 되어서 위기는 완전히 벗어났으니 다행이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지내는 중이에요. 큰아이 학교는 어차피 멀어서 이사를 하면서 큰아이는 상관이 없었지만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는 전학을 해야 했거든요. 혹시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웬걸 둘째 딸아이는 오히려 신이 났더라고요. 엄마, 학교에서 얼마 전에 인기 투표를 했는데 짜잔, 누가 1위를 했게. 아이고, 우리 이쁜 딸이야? 우리 딸이 인기 1등이야? 응.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친구야 늘 있는 거라 당연한 줄 알았다가 내가 낯선 곳에 와서 걱정했거든. 드디어 내 인기를 다시 회복했어. 나 대단하지? 니네 학교 애들 눈도 낮은가 봐. 네가 인기 1위라니. 아니, 그런 투표를 왜 하냐? 유치하게. 좀 오빠. 하여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이는 건지 절 닮아서 활달하고 오지랖이 넓은 딸아이는 더 즐겁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다행인 건 아들도 남편을 닮지 않아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가 많은 편이라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었죠. 전 남편은 형이 확정되어 감옥살이를 하는 중이에요. 징역형이 그리 길지는 않아서 얼마 안 지나 곧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와도 회사에 복귀는 힘들 거예요. 전 시어머니의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었어요. 그 가게에서 오래 일했던 매니저님이 인수를 하셨죠. 연달아 소송이며 이사며 정신이 나가버려서 가게 운영도 못해서 오래 문을 닫았던 터였죠. 무엇보다 그날 일이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 발길도 뚝 끊겨서 장사도 예전보다 신통치 않았고요. 매니저님은 이제는 고급이 아니라 깔끔하고 편안한 한정식 집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한다고 한번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예전 직원들도 그대로 데리고 있다고 애들이랑 언제든 오라고 말이죠. 전 시어머니는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판돈과 모아두었던 돈으로 얻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전 시어머니 혼자 살면서 아들 옥바라지를 하느라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근황을 들었어요. 저는 매일 애들을 학교로 보내고 나면 바로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니는 일이 이렇게나 재미있고 또 보람 있는 일인 줄 알았으면 시아버지가 진작 나와서 일 배우라고 할 때 할 걸 하는 후회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모두 자신만의 계절과 자신만의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늦었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것도 많지만 저는 이제 저의 계절을 만나 활짝 꽃을 피워보려고요. 젊은 시절 꽃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비바람에 튼튼한 꽃이 잘 피겠죠. 제 앞길에 많은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해요. 저 역시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게요. 감사합니다.